44. 때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에포케. 에드문트 후설 1859년에서 1938년.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수학자. 처음에는 수학 기초론 연구자였지만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프란츠 브렌타노의 영향을 받아 철학의 측면에서 다른 여러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관심을 돌려 전혀 새로운 대상으로의 접근 방법으로서 현상학을 제창했다. 현상학은 20세기 철학의 새로운 흐름이 되어 마르틴 하이데거, 장폴 사르트르, 모리스 메를로 퐁티 같은 후계자를 길러내고 현상학 운동으로 확산되어 학문뿐만 아니라 정치와 예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국제 콘퍼런스에서 뷰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원래는 미국 육군이 현재의 세계 정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이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다. 뷰카는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잘 드러내는 4가지 영어 단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이니셜을 조합한 말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단순하지 않은 것,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석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항목에서 확인한 대로 성급하게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의 근원이 된다. 이때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에드문트 후설은 에포케라고 했다. 에포케는 고대 그리스어로 정지, 중지, 중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에포케가 단순히 판단 보류를 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후설은 자신의 책에서 판단 정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판단 보류라고 하면 될 테인데 왜 굳이 에포케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 것일까? 물론 판단 보류와 에포케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니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보자. 가령 눈앞에 사과가 있을 때 우리는 사과의 존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눈앞에 있는 사과의 존재를 주관적 감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과는 객관적 사실일까? 어쩌면 환각이거나 단지 정교하게 만들어진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실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즉 주관적인 나의 의식 가운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눈앞에 존재하는 사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과정이 바로 후설이 주장하는 환원의 사고 프로세스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A. 사과는 존재한다 라는 객관적 실체를 원인으로 하여 B. 내가 그 사과를 보고 있다라는 주관적 인식을 결과로 하는 사고를 멈추고 C. 사과를 인식하고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주관적 인식을 원인으로 D. 사과가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주관적 인식을 결과로 한다. 이 사고 프로세스는 결국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 인식으로 환원하는 과정이다. 이때 에포케는 앞서 언급한 A를 원인으로 하여 B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일단 멈추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에포케는 객관적 실체를 토대로 주관적 인식이 생겨난다는 객체, 주체의 논리구조에 정말 그게 옳을까라는 의문을 던져 분명히 그렇게 생각되지만 일단 그 생각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 이제 단순한 판단 보류와 에포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눈앞에 사과가 있다고 할 때 그 사과의 존재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 즉 객관적 사실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을 주관적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보같이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너무나도 명백하게 생각되는 일이 사람에 따라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바보의 벽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조현병을 치료할 때 환각이나 환청을 체험한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만약 자신의 눈앞에 사과가 선명히 보이는데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당신에게만 보이는 환상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는가?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러셀 크루가 주연한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는 조현병에 걸린 천재 수학자 존 내시가 의사와 가족의 여러 번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환각과 환청이라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렇다면 에포케를 아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에포케가 다양한 내용을 시사해주는 사고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타자이의 어려움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을 꼽고 싶다. 후설이 반드시 그렇게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에포케는 결국 당신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류해 보십시오라는 뜻이다. 그 말대로 따르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과 상대에게 보이는 세상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때 양자가 모두 자신에게 세계관에 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어긋난 차이가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시대에는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와 자리 자체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 그들은 다시 말해 대화에 절망하고 있다. 왜 대화에 절망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개개인의 가치관을 너무나 완고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그러한 사회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가 객관적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믿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관은 애초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 세계관을 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않는 이른바 어중간한 경과 조치로 일단 잠시 멈춰보는 중용의 자세가 바로 에포케다. 그러니 이 에포케의 사고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중요한 지적 태도가 아닐까? 45. 과학적인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변증 가능성. 카를 포퍼 1902년에서 1994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과학자, 영국 과학 철학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회철학과 정치철학에도 조예가 깊다. 순수하고 과학적인 말의 필요 조건으로서 반증 가능성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며 정신분석과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했다. 비엔나 학파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 주변에서 반증주의적 관점으로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했다. 또한 열린 사회에서의 전체주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과학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에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답을 내놓았지만 영국의 과학 철학자 카를 포퍼는 반증 가능성을 그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증 가능성은 제한된 명제나 가설이 실험 또는 관찰에 의해 반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정의는 매우 흥미롭다. 과학적 논거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친밀성이 요구되기 마련이므로 이는 자칫하면 명제나 가설이 견고하다는 이미지로 이어진다. 반면 포퍼가 제시한 것은 일종의 취약성에 관한 요건이므로 우리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과학적 이론이라 가설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이 과학인가라는 논점 외에 무엇이 과학이 아닌가라는 논점에 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과학이 아닐까? 이 물음을 포퍼의 요건에 비추어 답해보면 그것은 반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포퍼의 사고에 따르면 논리 혹은 사실을 이용해서 명제와 가설에 반론할 여지가 없을 경우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포퍼는 반증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지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포퍼가 문제 삼은 것은 과학인 척하는 가짜 과학이 허세를 부리고 과학적이라고 증표를 내밀면서 위세를 부리려는 풍조였다.
과학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밝히면 되는데 본래는 예술로 분류되는 고찰이 과학이 아닌 설득력을 거의 표절하듯이 해서 당연하게 통하는 현실에 포퍼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를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자. 중력 렌즈는 빛이 중력에 의해 굴절하는 현상이다. 개기일식일 때 중력 렌즈에 의해 본래는 태양에 가려 보이지 않는 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실제의 관찰로 검증되었고, 이로써 중력 렌즈 가설은 올바른 명제로 증명되었다. 이때 관찰 결과가 가설을 반증하는 것이라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명제는 부정된다.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가설은 반증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편 포퍼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모든 욕구의 근원에는 성적 리비도가 있다라는 명제나 마르크스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라는 명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포퍼가 지적하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과학의 요건은 우리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체근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적이라는 것은 반론의 가능성이 외부에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며 과학이론은 반증 가능성을 가진 가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라는 말을 이야기의 앞부분에 수식어처럼 붙여 주장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호소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론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포포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태도야말로 과학의 취지에 어긋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과학적인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46. 에디슨은 축음기를 유언장의 대제품으로 발명했다. 브리콜라주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1908년에서 2009년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이자 민족학자, 전문 분야인 인류학과 신화학에서 높게 평가받았으며 일반적인 의미의 구조주의 시조로 불린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인류학 이외의 연구자들 자크 리캉, 자크 라캉, 미셀 푸코, 롤랑 바르트, 루이 알티세르와 함께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현대 사상으로서의 구조주의를 발전시킨 중심 인물로 활약했다. 경영학 교과서에는 혁신을 일으키고 싶으면 우선 타깃 시장을 결정하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술 혁신이 상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할 때 오늘날의 음악 산업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했던 것이 아니라 속기록이나 유언의 대체라는 상당히 가망성이 없는 가설을 세웠던 듯하다. 결국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당장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인 백열전구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느라 축음기 아이디어는 버렸다. 비행기 또한 당초 상정된 용도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현재 항공기를 만드는 원리를 이용해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인물은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형제였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목적을 상정하고 비행기를 발명했을까? 그들의 목적은 전쟁의 종결이었다.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작은 비행기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에 사용된다면 적의 움직임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나 치열한 전투를 무효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알다시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들의 사례는 우리가 자주 듣는 용도 시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부정확한 가설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대부분 결과적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데 지나지 않으며 당초 상정했던 대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는 오히려 매우 드물다. 반면 용도 시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 투자를 실행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경영사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아마도 미국 제록사사의 펠로엘토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소는 용도 시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연구자의 백일봉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 엄청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돈을 벌지는 못하는 악몽 같은 사례를 남겼다. 펠로알토 연구소는 마우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현재의 컴퓨터에서는 상식이 된 다양한 디바이스와 아이디어를 경쟁사보다 앞서 개발했으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상업화시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별명이 낳은 결실을 애플을 비롯한 다른 회사에 빼앗긴 데다 결국은 그 회사들로 인해 궁지에까지 몰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딜레마를 발견하게 된다. 용도 시장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설정하면 혁신의 싹을 자를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용도 시장이 불명확하다면 맹목적으로 개발에만 매달리게 되어 상업화하기가 수월치 않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지만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레이 존에 대한 직감이다. 이는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브리콜라주와 같은 말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남미의 마토그로소 원주민들을 연구하여 저술한 슬픈 열대에 소개했다. 원주민들은 정글 속을 걷다가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 시점에서는 어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무언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 물건을 자루에 넣어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실제로 그들이 준 뭔지 잘 모르는 물건이 나중에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한 일도 있기에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 능력이 공동사회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신기한 능력, 즉 주변에서 발견하는 뭔가 잘 모르는 물건을 비예정 조화 차원에서 수집해 두었다가 여차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 철학의 시조로 불리는 클로드 레비스토리는 브리콜라주라고 명명했다. 근대적이고 예정 조화적인 도구의 조성과 대비에 조찰했다. 레비스트로스는 사르트르로 대표되는 근대적이고 예정 조화적인 사상, 용도 시장을 명확히 하고 나서 개발에 착수하는 사고관을 지닌 유파, 보다 더 기계 있고 유연한 사상을 내세웠다. 실은 전형적인 근대 사상의 산물로 여겨지는 기술 혁신에서도 브리콜라주의 사고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다.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들어 봤더니 나중에 막대한 가치를 생성해냈다는 식의 발명은 실제로 앞서 기술한 추금기나 항공기 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미국의 아폴로 계획,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70년이 되기 전에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고 공언하고 수립한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 계획, 옮기니 또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아폴로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달에 가자라는 단순히 그뿐인 계획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대체 그것이 무엇에 도움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현대사회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점이 적어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의학 영역이다. 집중치료실은 아폴로 계획이 없었다면 실현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실현 시기가 대폭 늦어졌을 것이다. ICU는 환자의 신체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경우 원격으로 의사나 간호사에게 바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우주 비행사의 생명과 관련된 신체 상황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해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기술로 아폴로 계획이라는 장기 우주 비행 시의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확실히 영화 아폴로 13을 보면 신체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모니터링해서 큰 변화가 생기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ICU 시스템이 그대로 실현된 장면을 볼 수 있다. 아폴로 계획처럼 막대한 낭비로 보이는 프로젝트에서도 인류에게 꼭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브리콜라주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케네디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 우주계획에서 파생적으로 인류에게 무척 유용한 지혜가 생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행여 관계자 가운데 누군가 이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무언가 중대한 지혜나 그것을 완수하는 데 생기는 애매한 예감을 갖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마토 그로소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야성적인 지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는 그건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경영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 말한 사례를 보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혁신의 대부분은 왠지 대단할 것 같다는 직감에 이끌려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조급해하지 마라. 47. 조급해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패러다임 전환. 토머스 쿤. 1922년에서 1996년. 미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전문은 과학사 및 과학 철학이다. 1962년에 발표한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의 진보는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혁명적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사용하기 편하기도 해서 오늘날에는 토마스 쿤이 염려한 대로 과학 영역을 넘어 훨씬 폭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다. 애초에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한 것일까?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업적으로 어떤 한 시대의 전문가가 묻고 대답하는 방법의 패턴을 알려주는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은 이 일시적으로 패턴을 부여하는 과학적 업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원래는 과학 영역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말이지만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 오늘날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당초 토머스 쿤이 상정한 개념에서 상당히 확대되어 과학 영역을 넘어 사회 영역이나 테크놀로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현상을 두고 당초에 쿤이 내린 정의와는 다르다는데 못마땅해 하는 과학사가도 있지만 이미 이 책에서 언급했듯 언어 또한 시간에 따라 진화하거나 자연도태되기도 하는 만큼 그렇게 감정을 곤두세울 일은 아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쓰이게 된 까닭은 다른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개념 자체에 깊이 파고들지 않고 패러다임 전환에 관련해 토머스 쿤이 발견한 탁월한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패러다임에 뛰어난 설득력이 있어 그 시대에 주어진 난제의 대부분에 답할 수 있다 해도 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는 천동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발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천동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주론의 뛰어난 모델로 채택되어 거의 모든 사람을 납득시켰다. 관측 기술이 진화되어 마침내 천동설이라는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칙적 사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자 지동설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쓰고 보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해겔의 변증법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바로 이 부분이 토머스 쿤이 강조한 두 번째 시사점의 핵심인데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쿤에 따르면 다른 패러다임에는 상당히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 대화조차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론은커녕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조차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는 우열을 가리기 위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 쿤은 이것을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다시 말해 패러다임 전환은 매우 긴 세월에 걸쳐 일어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교류와 교환이 없어지면 어떤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어느 한쪽의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전부 절멸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토머스 쿤은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그 반대자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줌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자가 멸종하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여 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비로소 승리한다. 확실히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그가 죽은 후 1세기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뉴턴의 만유인력도 발표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인정받았다. 역사상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을 뒤쫓아가며 학습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발견과 발명을 계기로 세상이 단번에 바뀐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혁명의 보급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르 로지스 교수가 제시한 내용과 같은데 이를테면 활판 인쇄기법이나 괴열병, 감염증의 예방법 등 획기적인 발명은 보급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단 몇 년 사이에 패러다임 전환이 거듭된다고들 말하지만 토머스 쿤은 그것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의견이나 방법의 전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대로 말해 우리가 지금 100년 단위로 일어나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것일까? 시간축을 길게 잡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8. 이분법을 넘어서라. 탈구축. 자크 데리다. 1930년에서 2004년.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령 알제리 출신으로 유대계 프랑스인이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건축, 연극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탈구축은 쉽게 말해 이항 대립의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자크 데리다에 의하면 서양 철학은 선과 악, 주관과 객관, 신과 악마와 같이 우열 구조를 전제로 발전해 왔지만 탈구축에서는 이러한 우열의 구조 자체가 갖는 모순성을 밝힘으로써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크게 유행하고 있는 다양성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획일성과 전체주의를 비판한다. 즉, 그들 머릿속에는 다양성과 획일성, 다양성과 전체주의라는 이항 대립이 있어서 후자는 전자보다 열등한 이미지로 대체된다. 이 명제를 탈구축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라라는 주장 자체가 애당초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성립된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고관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획일성과 전체주의는 훌륭하다고 주장 또는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다양성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어 원래의 명제와 모순된다. 실제로 이 수법은 논의와 비판의 왕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평론의 신으로 불렸던 고바야시 히데오가 주변의 논적을 가차없이 쓰러뜨릴 때 자주 썼던 방법이다. 반증 사실을 가지고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장하는 논고의 내부적인 모순을 공략함으로써 반론하는 방법이다. 무예로 말하자면 상대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합기도 같은 비판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탈구축을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자. A라는 태제와 B라는 태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A를 주장한다고 하자. 이 사람의 의견을 꺾고 싶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논의에 정면으로 부딪혀 나는 A가 아니라 B라고 생각한다 라는 안티테제를 던지는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애초에 A냐 B냐는 문제 설정 자체가 아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들고 나온 논의의 개요나 질문의 전제를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사르트르를 공격해 철학자로서의 숨통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때 레비스트로스가 사르트르를 반격하는 데 이용한 방법도 일종의 탈구축이었다. 레비스트로스는 사르트르가 내세운 새로운가 낡았는가 하는 이항 대립에 대해 그 이항 대립이 내포하고 있는 서양은 진화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은 미개하고 열등하다라는 설정 자체가 틀렸다고 공격했다. 사르트르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변증법적 역사관, 즉 역사에는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그 법칙을 이해하면 주체적으로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사고관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저서 야생의 사고에서 이러한 사르트르의 사고방식, 즉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사고관을 두고 파리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인간이 잘난 척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라며 비판했다. 분명 사르트르 자신도 전국을 찌른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사르트르는 매우 당황해서 이 비판에 대해 부르주아의 허언이다라고 고통스럽게 되풀이됐지만 이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이미 사르트르의 패배가 확실했다. 이 논전 이후 사르트르가 주도해온 실존주의는 급격히 영향력을 잃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와 문명이 발전이라는 척도로 앞서가는 사회 문명과 뒤처지는 사회 문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사고는 일방적으로 유럽의 가치관을 강요해서 비교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레비스트로스가 내세웠던 비판의 골자다. 다시 말하면 탈구축의 기본적인 사고관은 이항 대립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사르트르가 제시한 것은 발전과 미개의 이항 대립이며,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을 사르트르가 안가주망이라고 불렀다. 역사를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르트르가 제안한 발전과 미개라는 이항 대립 구조 자체에 유럽의 오만함이 드러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탈구축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이항 대립 구조는 매우 편리해서 기업 경영이나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정리할 때도 자주 사용된다. 강점과 약점이나 기회와 위협 등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 설정은 오히려 사고의 폭을 제약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이항 대립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환골탈태하는 탈구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49.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 예측. 앨런 케이. 1940년부터 미래의 컴퓨터 과학자, 교육자, 재즈 연주가,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를 개발에 큰 공적을 남겼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는 명언으로도 유명하다. 우선 위의 그림을 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태블릿 PC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쪽의 그림을 보자. 어떠한가? 아, 뭔가 조금 다른 걸. 이게 뭐지? 내막을 밝히자면 이 두 그림은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가 1972년에 저술한 논문, 모든 연령대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에서 다이나북, 앨런 케이가 제창한 이상적 컴퓨터로 일본 도시바사가 1988년 발매한 세계 최초의 노트북 상품명 옴기니 라는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 그림이다. 그렇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쯤의 일이다. 이 설명을 듣고 대단해, 40년도 전에 미래를 예측했다니 라고 생각했다면 그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 앨런 케이 자신도 말했듯이
그는 미래를 예측해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다. 그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렸고 이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도록 끈질기게 운동을 벌였다. 예측과 실현이 역전된 것이다. 컨설팅 일을 하다 보면 고객에게서 자주 미래 예측에 관한 상담을 받는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물론 비용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존재하는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행한 의사결정이 축적되어 지금 세계의 풍경이 그려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의 경치는 지금 순간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야 할 것이다. 안드로이드 연구로 유명한 오사카 대학교의 이구시로 히로시 교수는 앨런 케이와 만났을 때 로봇의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다가 호두에게 질책을 당했다. 자네는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않은가? 그런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어쩌려는가? 자네 자신은 로봇을 인류에게 어떠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가? 그는 앨런 케이의 반문을 받고는 머리를 쾅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수레했다.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기보다 오히려 비전으로 생각하며 그려내야 한다는 사고관은 다른 각도에서도 보완된다. 예측은 빗나가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 문제가 위기감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저출산에 대한 인구 감소에 대한 예측이 지금까지 대부분 빗나갔다는 사실을 아는가? 영국에서는 20세기 초에 출산율이 크게 저하되어 정부와 연구기관이 다양한 전제를 깔고 인구 예측을 실시했다. 그들이 작성한 17가지의 인구 예측 유형을 현재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인구 감소를 예측한 14가지 유형은 완전히 벗어났고 나머지 3가지 유형은 인구 증가를 예측했지만 그 증가는 실제 수치를 훨씬 밑돌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실제로는 정부와 싱크탱크가 정리한 17가지 인구 예측을 훨씬 웃돌 만큼 인구가 증가했다. 또 미국의 경우도 출생률이 1920년대에 낮아지기 시작해서 1930년대까지 계속 떨어졌다. 이 사태를 맞아 1935년에 발표된 인구 전망에서 1965년에는 미국 인구의 3분의 2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그 예상도 크게 빗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결혼율이 급격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출생률도 대폭 상승해 1965년에는 인구가 줄어들기는커녕 베이비붐이 도래했다. 인구 동태 조사와 같이 통계가 견실하게 정비되어 비교적 미래 예측을 하기 쉬운 분야에서도 이 모양이니 다른 분야는 차마 봐줄 수 없을 정도다. 전형적인 예가 컨설팅 회사나 싱크탱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래 예측이다. 1982년 당시 미국 최대의 전화 회사였던 AT&T는 컨설팅사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2000년 초에 휴대전화 시장 규모 예측을 의뢰했다. 그 의뢰에 맥킨지가 최종적으로 낸 결론은 90만 대였지만 실제로는 시장 규모가 1억 대를 가볍게 돌파하여 3일에 100만 대씩 팔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비참한 예측 조언의 근거에 1948년 당시 AT&T의 CEO였던 찰스 브라운은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치명적인 경영 판단을 단행했고 이후 AT&T는 모바일화의 시류에 뒤처져 경영 악화로 궁지에 몰린 끝에 결국은 스스로 떼어냈던 예전의 그룹 기업인 SBC 커뮤니케이션에 매수되어
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얄궂은 최후를 맞이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인류 조사기관을 섭외해 실시한 예측이었지만 자릿수조차 완전히 틀린 커다란 오차로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컨설팅 회사에서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혹한 프로젝트 결과가 공표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는 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절대로 컨설팅 회사의 능력이나 예측 모델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전문가의 예측은 빗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측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앨런 케이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50. 사람은 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다. 신체적 표지. 안토니오 다마지오 1944년부터 포르투갈 출신의 미국 신경과학자 1918년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교수 수많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정동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발안이나 심박의 항진이라는 신체 반응이 의사의 결정에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신체적 표지 가설을 주장했다. 철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마음과 신체에 관한 고찰이 있다. 플라톤은 이 문제를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연구했고 시대를 한층 건너뛰어 데카르트는 이를 삼신 이원론으로 정리하여 기본적으로 양자를 분리, 독립된 별개로 취급했다. 한편 스피노자는 심신평행론을 내세워 마음과 신체는 하나이므로 분리할 수 없다며 데카르트를 비판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다. 현재도 이 문제는 철학의 영역을 넘어서 다뤄지고 있다. 가령 인공지능에서 거론되는 신체성의 문제도 넓은 의미에서는 심신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마음과 신체에 관해 마음이 사령탑이고 신체는 그 사령을 받아 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마음이 주이고 신체가 종인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에는 그러한 연구의 일례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주장한 신체적 표지 가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수리와 언어라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뇌 기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사회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심하게 결여된 환자를 수없이 관찰하고 적시에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성, 정동,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등을 비교적 급속히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감정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 옴기니.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신체적 표지 가설을 내놓았다. 그가 수레한 바에 따르면 발견에 이르는 경위는 다음과 같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어떤 회사를 소개받았다. 엘리엇이라는 30대 남성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논리적 이성적인 추론 능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실생활에서 의사결정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고 점점 상태가 나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다마지오는 엘리엇에게 특히 뇌의 전두엽 부분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학적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지능주스를 비롯한 모든 결과가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우수했기에 실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원인을 전혀 찾지 못했다. 다마지오는 어쩔 줄 몰라 곤혹스러웠다. 이들 검사에서 엘리엇은 정상적인 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특히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추론이나 의사결정 방법은 물체와 공간,
그리고 숫자나 언어와 관계하는 영역의 추론 방법이나 사고방법과는 다른 것일까? 이들은 다른 신경계나 프로세스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데카르트의 오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일단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기로 한 다마지오는 이윽고 엘리엇이 보이는 어떤 경향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쳤다. 그 어떤 경향이란 극단적인 감정과 정동의 감퇴였다. 다마지오는 엘리엇이 비참한 사고나 재해 사진을 봐도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병에 걸리기 전에는 무척 좋아하던 음악과 그림에 수술 후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회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정동 사이에 지금까지 간과해온 중대한 열쇠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 그 후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뇌의 전두전야에 손상을 입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모든 환자에게서 극단적인 정동의 형태와 감퇴 의사결정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발견을 토대로 연구를 거듭한 뒤에 다마지오는 신체적 표지 가설을 재창했다. 약간 길어지겠지만 이 기술은 의사결정에서의 논리와 직감 혹은 예술과 과학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발췌해 두겠다. 당신이 전제에 대한 비교 편익 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이를테면 특정한 반응 옵션과 관련해 나쁜 결과가 머리에 떠오르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당신은 어떤 불쾌한 직관적 감정을 경험한다. 그 감정은 신체에 관한 것이므로 나는 이 현상에 소마는 그리스어로 신체를 이라는 전문 용어를 붙였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나는 그것을 마커라고 불렀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데카르트의 오류. 신체적 표지가설에 따르면 정보에 접촉함으로써 야기되는 감정이나 신체적 반응, 땀이 난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입이 마른다 등이 뇌의 복뇌증 전전두피질 부분에 영향을 미쳐 눈앞에 주어진 정보에 관해 좋다 또는 나쁘다의 판단을 도와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인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며 의사결정을 할 때 오히려 감정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신체적 표지 가설에는 많은 반론이 뒤따랐다. 현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다. 하지만 다마지오가 자신의 저서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보고한 수많은 안타까운 병례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행위인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에 대해 직감적으로 고찰해 봐야 한다. 그것은 수행할 수 있다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에 대해 직감적으로 고찰해야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오늘날 사회는 더 복잡해져서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오직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자 한다면 오히려 큰 판단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다마지오가 주장한 신체적 표지 가설은 더더욱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역자 후기. 칸트와 스피노자 없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법.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삶을 고뇌하는 철학가의 모습을 상상하며 고상하고 멋있는 학문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생활에 전혀 쓸모없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테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을지라도, 그리고 어느 것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고 어느 것이 데카르트의 말인지 헷갈릴지라도 아주 친숙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철학자의 말과 신념을 알게 모르게 접하며 살고 있다. 누군가는 양철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철을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며 위안을 얻을지도 모르고, 소원을 묻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비켜달라고 했다는 디오게네스를 생각하며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명언과 일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삶 가까이에 선명하고 확실한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철학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은 매력적이다. 철학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기가 되어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증을 솟구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도 아마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 야마구치 슈는 철학을 전공한 전략 컨설턴트로서 오히려 철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철학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정식으로 경영학 관련 수업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경영 전공자와 MBA 보유자가 발에 채이는 컨설팅 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승승장구했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입문 지식을 현업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책의 원제, 무기가 되는 철학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철학이 그의 삶의 무기가 되어 주었다는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철학의 실용적인 쓰임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들려준다. 철학이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철학을 알므로써 어떤 무기를 손에 넣고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해 사고방식과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준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 용어들은 얼핏 일상생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듯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현상을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고 새로운 세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콘셉트를 축으로 한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기존 철학서들이 대부분 철학사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철학자와 그 사고관을 시대순으로 소개하는 데 반기를 두고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우리를 철학 앞에서 주눅들게 하는 고대 철학자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사상가가 주장한 철학의 뼈대를 주제별, 콘셉트로 묶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대 사회에 접목시켰다. 저자 나름의 시사와 통찰을 이끌어내고 있어 그 내용이 아주 명쾌하고 신랄하다.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가에 중점을 둔 것도 큰 장점이다. 서양 철학사는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인 칸트도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감히 빼버릴 정도다. 덕분에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평소에 철학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일본 사회의 배경과 상황을 예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양 문화와 역사라는 공통 맥락이나 현대사회의 상황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대를 앞서고 국가를 초월한 철학가들의 사고가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의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미래를 향한 물음을 던져준다는 사실이 놀라운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다. 이 책을 번역을 맡아 우리말로 옮기는 동안 나 역시도 철학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선입견이 단박에 깨졌다. 어렵게 여겨지던 철학 용어를 친숙한 표현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주고 사람, 조직, 사회, 사고를 둘러싼 철학
콘셉트를 통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메커니즘을 보여준 이 책 덕분에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다채롭고 깊어졌으며 내면도 왠지 좀 더 성숙해진 느낌마저 차올랐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해본다. 철학이 이처럼 재미있고 울림도 있는 학문인 줄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마도 학생 시절 교양으로 선택한 철학 과목이 평균 학점을 깎아내리는데 일조하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왠지 찔끔 억울하다. 저자가 소개한 50가지 철학 사상은 하나하나 다 울림이 있다.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 또는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느낌도 공감하는 포인트도 다르겠지만 평소 막연히 스쳐갔던 용어나 생각해 본 적 없는 콘셉트에서 새로운 이치를 깨달아 자신이 하는 일에 유용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특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의 어려움을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를 통해 논리적으로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데 희열을 느낀다. 직업적 본능이랄까? 또한 레비스트로스가 사르트르의 의견을 비판하고 공격한 방법인 탈구축을 상대의 말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적절히 반격하지 못해 여러 상황에서 당장 활용해 보고 싶어졌다. 게다가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앨런 케이의 말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플라톤은 철학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수많은 인간관계와 조직 속에서 고민하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철학을 배우고 지혜를 익혀 우리 삶의 방향을 내 의지로 조절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발휘하는 통찰력과 관점이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로 달라졌기를, 그리고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지를 새로이 알고 느낌으로써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다양한 시각과 합리적인 행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질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나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2019년 또 한 장의 역사를 시작하며 번역가 김윤경